밤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체투지 눈밭에 사는 거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자, 우리 박시영 대표님 별명이 하마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누가요, 누가? 예, 대학 때 별명인데, 아, 그랬어요? 예, 노사모 때도 별명이 하마였고요. 하마였구나. 좀 정직했습니다. 그 박- 왜냐면 아. 아이디 멋있는 것들 많잖아요. 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마로 갔습니다. 그 히포박. 예. 그래서 저기 우리 정세현 장관께서 예. 히포 선생이라고. 아,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방송 재밌을 예정. 여러분들 좋아요와 함께 박시영 TV도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출발. 세 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주식회사 박시영의 대표 박시영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아니 회사 이름에 자기 이름 붙이는 거 쉽지 않은데. 아니, 원래는 네. 이제 윈즈코리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랬죠. 예, 정리한 이유는 이제 대선을 졌기 때문에 음. 회사의 안정성, 네. 지속성을 위해서 제가 빠져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회사를 만들고자 이래저래 움직이다 보니까 김원준 총수가 제가 이제 한번 상의를 했어요. 회사 이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김원준이 그냥 주식회사 박시영으로 해. 그렇게 해서 짓게 됐습니다. 아니 뭐 딱히 뭘 나쁘다 이런 것보다 네. 아 이게 이제 박시영이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됐구나. 아니 뭐 그게 어. 그렇게 뭐 자랑거리는 아닌데, 이런 컨설팅 하는 거나 뭐 이런 쪽에서는 여론조사나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예. 부르기가 힘들어. 주식회사 박시영 대표 박시영 예. 맞잖아요. 네. 주식회사 박시영 대표 박시영. 그때는 의의를 붙여주자면 아. 주식회사 박시영의 대표 박시영 이러면 아. 예, 리듬이 맞습니다. 근데 이름은 멋있어요. 시영. 아, 예, 여자 이름인 줄 알고 연예인도 시영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시영.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자, 미스터 히포와 함께 오늘. 자,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책,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이 책 있잖아요. 여기 잘 밑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2024 총선은 반윤 대 친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가 있어요. 김어준, 조선은 과학이고 해석은 통찰이다. 김어준 하면 통찰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데이터를 이긴 통찰이잖아요. 네. 자, 박시영은 둘 다 된다. 브라보 했고요. 최강욱 의원은 박시영의 해안이 윤석열 정부의 객관적이고 명징한 평가를 내린다 그랬고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차가운 이성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이 네. 책 제가 지금 한 3분의 2가량 읽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네, 읽어볼만 합니까? 우리는 직관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잘 맞추시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그 통찰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사실 예. 작동하긴 하는데 그걸 당위성을 주는 게 데이터죠. 박시영 같은 전문가들의 책이에요. 네. 여러분들 워낙에 이제 지금 우리 정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정치 방송들을 엄청 보시는데 네. 이 책 한번 제가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께.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우리 시대의 정의는 우리 손으로 결정한다. 네. 사실 이 내용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방송에서 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박시영 대표의 책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뭐 그럴 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 텐데요. 이제 혹시 술자리나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논쟁 벌일 때 많지 않습니까? 말싸움 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데이터를 인용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정치 좀 관심 없는데 투표는 해야겠고 이렇게 고민 중인 분들한테 쓱 한 권 권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이거 같아요. 2024 총선은 반윤 대 친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쫙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37페이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 네, 고맙습니다. 아니 결국에 부딪히다 보면요. 네. 말싸움을 하면 우리 쪽이 이기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 네. 진영 분들이 좀 수준이 높아. 네. 그런데 무대뽀로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올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여론이 어떻다라는 거를
몇 가지 기억했다가 그걸 딱 이야기하면 네. 그걸 보여주면 꼼짝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네. 국민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맞죠. 라고 딱 들려주면 꼼짝 못하거든요. 저쪽에서 내미는 유일한 카드가 빨갱이에요, 빨갱이.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정치 지지층 중에서도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네. 수준이 음. 좀 낮으신 분들은 대학 논리가 없고 그냥 네. 난 빨갱이 안 찍어 뭐 이런 정도 수준. 그런 얘기 딱 나오면 받아치는 게 강남의 전문가들, 의사, 뭐 변호사들, 강남의 고위공무원들 만나보면 딱 이야기 나오는 게 나라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조금 들려주고 데이터를 쫙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론조사의 효과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상한 거구나.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고립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상대를. 네. 심지어 고립돼서 네. 어디 가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자랑 못하게 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네. 그게. 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총선으로 가는 여론조사의 큰 흐름은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저는 그 흔히들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런 표현합니다. 민심의 기저라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은 약간씩은 움직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기저, 내면 기저는 오랜 기간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민심 기저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을 혼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거 때 이걸 한번 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원래 국민들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쌓여 있는데 풀 때는 선거 때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거네요. 부모의 원수를 언젠가는 갚겠다 갚아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으로서는 지금 황당하게 생각할 게 백약이 무효인 그렇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구도 변수가 있죠. 뭐 이낙연 신당이니 뭐 이준석 신당이 많이 있지만 구도 변수가 앞으로 닥친다 하더라도 저는 반윤 대 친윤 구도는 변하지 않고 반윤의 구심점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고히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좀 미덥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 단결해야 한다. 이게 확고하거든요.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흐름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우리가 방송으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사실 제3세력 위치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예. 민주당을 악마화를 많이 시켰지만 사실 국민의힘보다 더 유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보, 경제 다 그렇죠. 그럼 지금 아까 이제 반윤 대 친윤이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도 왜냐하면 여론이 그래서 춤추지 않는 거예요. 크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을 때. 네네. 여론이 미동도 안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어요. 잘 보시면 기관들 신뢰도 조사를 사회인 그 잡지 시사인 잡지에서 계속 하잖아요. 2년마다. 그걸 보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죠. 법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 편향 판결을 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 불공정 수사하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다 나오니까요. 여론조사 해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도 공정치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네. 최근 여론조사를 이제 보면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구속됐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여지부동인 거죠. 네. 민심이.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이경 전 대변인 그런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죠. 전체 흐름에는 전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맞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년 더 어렵거든요. 네. 그걸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년 경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야당만 두드려 패면 된다. 이런 전략이죠. 그러게요. 안 통한다는 얘기죠. 내 콘텐츠가 없는 거지. 상대방을 때리는 것만 가능하고. 그렇죠. 아마 그게 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는데 검찰의 대가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를 때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엄벌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편의적으로 하잖아요. 김건희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정이란 말, 정의란 말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정권 쪽에서. 그 무기가 사라진 거네. 맞습니다. 네. 그 어제 그 미디어 토마토 이런 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긍정평가가 30.7밖에 안 돼요. 네.
선거가 지금. YTN인가도 30일 네. 나왔죠. 예. 근데 비싼 게 정확하다고. 네. 여론조사 꽃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뭐 박시영 등이 한다고 해서 예. 이게 불공정하다가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후하게 나와. 예. 이거 뭐야 이거. 국민의힘이 좋아했어야 하는데 우리를 싫어해서. 이것도 외면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지금 33, 4, 5 예, 뭐 이 예.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대략. 부정평가가 어떻게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이 똑같이 나왔어요. 62.7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저 그래프 보면 예. 멀리서 보면 평행선. 네. 지금이야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평행선으로 쭉 가고 있죠. 맞습니다. 측에 취임 3개월 이후에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0일, 90일 만에 네임더 조짐이 보였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전 꼬였죠. 용산이.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화대 옮긴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가장 약체 정권이야. 근데 그 약체 정권임을 부정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0.74%로 극적인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절반은 지지하지 않는데 마치 자기들이 압도적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야당을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용화대 옮긴 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도 청와대에서 자지 않겠다. 이 발언이 있었죠. 그걸 딱 들으면서 이거는 그전부터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선 네, 과정에서 그렇죠. 천공 나오고 뭐 왕자 나오고 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저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뭔가 이게 뒤에서 작동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무속에 심취해서 이거 과학적이고 무슨 정치적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대통령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장관은 허수아비가 됐죠. 왜냐하면 모든 이슈 논란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막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근데 부처는 잘 모르고도 있고 이런 엇박자 혼란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리고 인사정책 안 좋았죠.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초반부터 맞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갤럽 조사에서 20 몇 % 나와버린 거예요. 취임 80일. 그때 24%요? 네, 맞습니다. 취임 80일 만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첫인상 효과죠. 허니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처음에 딱 했을 때 이제 안 찍었던 사람들도 네. 잘하면 뭐 적극 지지는 아니라도 잘한다 할 텐데 맞습니다. 처음부터 개판을 쳐놔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이 보장해주는 허니문 기간은 보통 6개월인데 네. 언론의 허니문 기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국민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죠. 허니문 기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로서 이런 정권은 사실상 처음 보잖아요. 처음입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고생하셨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에 1년 만에 1년도 안 지나서 분당이 됐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갈라진 것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DJP 연합으로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JP가 아니라 정몽준과의 단일화, 노정 단일화 측면이 된 게 있는데 정몽준 지지층들이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 쪽에 조금 온도차가 있었죠. 이제 그 세력들을 잘 끌어안지 못해서 초반에는 고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했죠. 예. 이 심리학 전문 용어로요. 아까 말한 프라이머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첫인상 예. 효과. 예. 처음에 첫인상이 좀 이상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 버리니까 첫인상이 아예 이미지로 굳어진. 그렇죠. 근데 이미지로 굳어진 정도가 내용이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 천공 막 얘기 나오는데 최순실 트라우마 있었거든. 네. 몇 년 전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참. 자 어쨌건 윤석열 심판 선거의 징후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고. 네.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비싼 것이 정확하다. 왜 정확해요? 설명해 주세요. 비싼 게 정확한 게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 꽃에서는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라고 일컬어지는 3사 통신사에서 받아서 하는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안심번호. 네, 휴대폰 가상번호. 그걸로 조사를 하고요. 일단 전화면접 조사는. 보통 1000명 조사하면요. 시장가가 얼마냐면 한 1,800만 원 정도 형성돼요. 보통. 물론 이제 시장가대로 조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직접 면접원들을 김어준 총수가 직접 조사합니다. 한 30명 정도 불러서 매주 조사를 하고요. 그게 전국 1000명 조사하지.
그다음에 ARS 조사 또 천명하지. 그렇게 하면 한 주에 돈 나가는 돈이 한 시장가로 치면 2,400~500만 원 나가요. 인건비하고 안심번호 이거 가져오는 비용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 시장가는 2,5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주에 또 총선 조사를 2군데 하거든요. 그 500명 지금 1,000명 조사하잖아요. 그것도 한 시장가로 보면 1,500만 원, 1,80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얼추 한 3,500, 4,000 정도가 실제로 시장가로 보면 조사를 맡긴다. 외주를 준다면 한 4천만 원 들어가요. 한 주에. 그런데 그거를 직접 하기 때문에 한 절반 가격 정도 들어가죠. 2천만 원 정도가. 그러면 한 달에 뭐 거기 사무직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1억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예.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꼭 구독해 주는 분들이 10,000명이 훌쩍 넘었거든요. 2만 명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10,000명은 훨씬 넘었는데 이제 그 10,000원씩 내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조사하는데 지금 팍팍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참 오지랖이긴 한데 여론조사 꽃 좀 구독해 주세요. 아 이게 그 김원준 총수가 참 그 지혜로운 게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고전했잖아요. 사실 밴드웨건 효과 윤석열 쪽 확 바람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 생각 굳히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론조사 꽃 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손살에 쳤죠. 그건 할 수 없고 자문만 하겠다 그래서 자문하고 있는데 직접 맡으셔라. 당신이 생각한 건데 당신이 해야죠. 이렇게 권유를 드렸고 지금 뭐 잘해 나가고 있고 여론조사 꽃이 상당히 정확한 이유가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재컨택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전화를 안 받잖아요. 네. 2번, 3번 전화합니다. 일단 안심번호 비싸게 샀으니까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아니 그것도 있고 원래 조사가 빨리 끝나려면 대체 표본은 빨리 넘어가. 예를 들면 푸나님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푸나님이 안 받아. 네. 그럼 마차님한테 전화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빨리빨리 옮겨 다니면 조사가 빨리 끝나요. 그런데 푸나님이 안 받았어. 근데 한 번 더 전화해. 2번, 3번. 그걸 재컨택한다고 하고 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지난 대선 때요. 지난 대선 때 제가 윈지코리아 때 그걸 확인한 거예요. 1차 조사를 하면 윤석열이 한 5에서 7% 이깁니다. 근데 안 받은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해. 2차 콜백, 3차 콜백을 하면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섰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바닥 공기는 말을 많이 앞세우는 사람들의 여론은 윤석열이 앞서 있구나. 근데 숨죽여 있는 사람 중에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구나.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가야 하고 이 흐름이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0.5에서 1% 내에서 아사스를 움직이겠다. 이걸 봤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렇듯이 2차, 3차 콜백을 해봐야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읽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겠네요. 조사 기간도 늘어나고 돈도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론조사 꽃은 하고 있다. 다른 조사 기관에 비해서. 야, 근데 저쪽의 대선 전략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 게 그거 비호감 전략 해갖고 이제 더 정권 교체하겠다는 저쪽의 의지가 조금 더 발현된 측면이 있어 보일 것 같고 네. 2번 전화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수가 저관여층이거나 네. 바쁜 사람들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열기가 윤석열 쪽이 조금 더 셌죠. 예. 그 근데 어쨌건 여론조사 꽃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 정확성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제 무시를 못하죠. 최근에 적어도. 인용하는 언론사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무시는 못해. 야 저게 엉터리야.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똑같은 조사 방식으로 당신들도 해보세요. 왜 언론사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사가 돈이 없어서 조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이나 KBS라든가 MBC가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YTN 돈이 없습니까? 선거구 조사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때도 조사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질 게 뻔한데 조사 결과 발표되면 더 그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권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별로 쏟아지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쏟아졌어요. 격전지, 관심지역, 격전지역 막 돌렸거든요. 여론조사 발표하죠. 안 합니다. 왜? 지금 조사하면 민주당이 압도하니까. 추세가 될까봐 쉿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지지층한테는 그 부산 엑스포처럼 거짓 선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여론조사 꽃이 없었어 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금 총선 조사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앞서 있는지를 몰라. 깜깜이 국면으로 계속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조사 안 하는데 여론조사 꽃마저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 근데 오히려 여론조사 꽃이 당내 선거에 대해 조사를 하니까 친명 후보, 개혁적인 후보가 상당히 신인들이 선전하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게 서울 지역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저게 국민의힘의 내부 조사랑 아주 유사하게 나왔어요. 네, 내부 조사를 실제로 했긴 했을 텐데 그게 공표는 안 돼서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뭐 6군데 자기들이 5군데가 6군데 앞서고 나머지 다 졌다 이렇게 언론엔 보도가 됐었죠. 조선일보가 설레발을 겁나게 치기도 했고 그 기사를.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재앙 수준 아닌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앙 수준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지도 다시 한 번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흐름 중에도 이제 우리 쪽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초구라든지 성파에서도 또 저건 이제 지금 구 전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구별로 나누면 민주당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송파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지금 병 지역은 남인순 의원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도 도전자가 많죠. 구청장을 했던 박성수 구청장도 있고 을 지역은 또 송기호 변호사가 나서고 있고요. 병은 민주당이 약간 우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을이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서초 을 홍익표 의원 나온 지역. 반면에 민주당이 당세는 앞서나 국민의힘 쪽이 내심 기대하는 데가 동작을 나경원, 그다음에 용산, 예. 그다음에 이제 강동, 갑, 전주에 진선미 이런 데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금 구별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아, 그걸 또 정리하셨구나. 누가 있습니까, 저거는? 1위 은평구부터 25위 강남구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은평구가 1위예요. 은평구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네. 정당 지지도가 예. 29% 차이나. 네. 그러니까 1위가. 과거에는 강북 지역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강북, 노원, 도봉 뭐 이런 데가 민주당의 아성 지역이다. 그리고 관악, 구로, 금천 이런 데가 아성 지역이다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는데 은평이 셉니다. 예. 은평이 지금 박주민, 다음에 강병원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고. 예. 그다음에 저기 아까 댓글창에 도봉이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도봉구는 지금 15% 차이 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 정당 왜 지지율에서. 도봉이 그러냐면 도봉은 서울에서 변방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 소외감이 늘 있어요. 그 발전이 더디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발 욕구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 의정부가 또 인접 지역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조사해 보면 저는 은평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도봉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45대 42, 3% 정도 차이 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중도 결집도 더 중요하잖아요. 네. 야, 중도에서 보니까 지금 가운데층의 표에 이 위에 있는데 네. 중도가 은평 같은 경우는 55대 24. 예, 중도는 뭐 네. 더블 스코어로 이기죠. 민주당이. 대부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중도층이 진보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 단순히 이 지지도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김건희, 뭐 한동훈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다 중도층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 진보층에 동조화됐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몇 달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분석에 그게 있었거든요. 오히려 중도층은 민주당 충성도가 강해졌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흔들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도층하고 또 지지층 결집도를 보면요. 네.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73이고 국민의힘이 55예요. 격차가 18%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표도 쓰죠.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 적극 투표층 각 구별로 발표하거든요. 네. 그걸 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 투표 의향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적극 투표 의향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성도 결속력이 더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지금 선거구 순위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1위부터 25위까지. 은평, 관악, 금천, 강서, 강북, 마포, 중랑, 노원, 영등포, 중구, 성북구, 양천, 서대문, 구로, 광진, 도봉, 동대문, 성동, 동작, 강동, 종로, 용산, 송파, 서초, 강남 이렇게 되는데 야 내가 수다맨도 아니고 강성범 상황이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인물 변수가 인물 변수도 있고 예.
실제로 그런 거죠. 이제 언론상에서 이제 관심 지역구가 또 그 주변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이 25개 구별도 22대 총선 판세 조사 결과 분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 용이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시고, 저게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서초구 네. 같은 경우도 지금 홍익표 네. 현 원내대표 등 네. 하면은 굉장히 좀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에 네. 뭔가 좀 반색한 느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거의 싸워볼만 합니다, 진짜. 네. 용산, 강동, 종로, 송파 뭐 이런 정도는 그 민주당이 공천만 잘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용산은 저쪽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 같고요. 용산은 또 당원들이 거기 이제 지금 뛰고 있는 분은 강태웅 위원장하고 성장현 과거에 용산구청장 네. 했던 분 이런 분들이 뛰고 있는데 권영세 지지 기반이 꽤 셉니다. 권영세 네. 의원이.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지역 지금 있는 분들로 승부가 가능하면 그렇게 갈 거고 좀 어렵다 하면 더 센 분을 출마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은 용화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용산은 또 다르거든요. 상징적인 지역으로 간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최강 그 가장 강력한 후보를 내야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제 전략공천위원회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서울에서 총 49석 중에 네. 최소 40석. 저도 그 정도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예. 최대한 44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는 뭐 기대치가 좀 센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41대 8이었거든요. 예. 41대 8이었는데 지난번 수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죠. 이제 네. 강남 같은 경우도 난공불락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강남 일 같은 경우 그때는 전현 위원장이 나가 당선됐는데 네. 이게 구령마을 같은 데가 개발이 돼 버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바뀌었죠. 아파트층이 들어서면 강남에서는 민주당이 못 이기는 쪽. 예. 근데 정권이 사교육 시장까지 흔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뿌리 좀 나와 있습니다. 광남에서도 대치동 중심으로 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윤석열 혼내줘야겠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후보만 좀 민주당이 제대로 내면 접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총선 임박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예. 근데 그건 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옛날 거 끌어오고 아니, 막.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각 당의 리스크 요인은 다 있고 네. 늘 터져요. 수습을 어떻게 잘하냐가 중요하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너무 부자 몸조심 이렇게 비춰지면 기대했던 의석수를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혁신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지라고. 네. 아 민주당이 혁신했어. 그래야 뭔가 흔쾌히 손이 가는 거고. 그렇죠. 바꾸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죠. 180석 줬는데 뭐 했냐가 아니라 이번에는 180석 주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180석 무용론이었어요. 네. 180 줘서 뭐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마음을 조마조마했는데 실제 국민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윤석열을 혼내줘야 한다는 게 더 강력한 거야. 맞죠.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섭섭한 거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번에 윤석열을 회초리 확실히 들어야겠다. 윤석열에게. 이 다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의 중심 서울이 그렇고 네. 제가 듣기로는 서울보다 인천 경기 민심이 윤석열한테 더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어요. 경기도는 확실히 안 좋죠. 경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30, 40대 중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 경기도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권자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경기도는 더 바뀌었어요. 최근에 포천 가평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셨죠? 봤어요. 정당 지지로 안 나오는데 민주당 후보가 앞서. 예, 전 시장 앞서죠. 박윤국 경기 후보가. 북부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이 강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럼요. 예, 그래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는 59개 지금 선거구인데 3개 지역이 그 통폐합되고 4개 지역이 두 개 지역이 통폐될 가능성이 있죠. 안산하고 부천 예. 그리고 늘어나는 지역이 화성, 평택, 하남 지역이 늘어나는 한석 정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럼 60석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59에서 한 석이 늘으면 50석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서울보다 더 경기 인천이 경기도는 더 좋다. 그러면 서울 경기만은 어림잡아도 한 90석 되네요. 현재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조사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총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공천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공천 잡음이 최소화돼야 하고요. 어. 그다음에 근데 인천은 네. 경기만큼 그렇게 좋다고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충청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충청권의 민심을 민주당이 확고히 다지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약간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저는 인천이 더 신경 써야 한다. 왜? 이재명 대표가 또 인천에 계시지 않습니까? 더 거기로 확실히 다져야 돼. 그러려면 충청이 다져져야 돼. 대전이. 근데 대전이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충남하고. 충북은 아직 팽팽합니다. 여야가. 근데 대전은 좋아졌고 충남이 좀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이 다져지면 인천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연동돼 인천, 경기, 그러니까 인천을 경기나 서울이나 충청이 포위하는 영국으로 가면 네. 여론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예. 야, 물론 선의발 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이런 분석을 해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더 용기를 갖고 용기 100배에서 사실 뭐 잘 알겠죠. 우리가 방심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선거하면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이 흐름이 약간의 진폭은 있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잘 관리하면 민주당이 좀 혁신하고 내부 잡음을 잘 또닥거려서 잘 가져가면 지난 2020년 총선과 유사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도 지금 안 깨지는 철옹성 같은 게 30대 60 긍정 부정 효과인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 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고. 근데 나 북한과 남북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렇게 가면 다행이죠.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국지전 걱정을 했거든. 걱정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을 못 잡겠어. 총선 임박해가지고 국지전 일으킬까봐 걱정했는데 남북 문제 뭐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하나가 또 다행이었던 게요. 윤석열이 뭐 했냐면 돈 쓰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어제 또 한 번 한 거거든요. 선거 때문에 돈 쓰지 않겠다. 나는 선거 임박해서 저 재난지원금 비슷한 거 풀어버릴까 엄청 걱정했거든요. 참 고맙네요. 그동안 뱉어놓은 얘기가 많아서 그분이. 참. 그러면 저 영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부산에서 5곳씩 우세하고 과반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보도를 냈었고 민주당 자체 조사 저도 살짝 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 분위기 그러니까 수도권의 분위기가 부산 부울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죠. 있죠. 왜냐하면 부울경도 반윤 정서가 강해요.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 그렇다고 해서 막 호의적으로 바뀌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부울경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캠페인을 잘해야 돼요. 근데 부산 엑스포 실패 때문에 부산 지역은 사실 많이 꿈틀꿈틀 거려요. 그 정권에 대한 그 반발 심이 상당히 강해졌고 다만 제가 이렇게 여론을 살펴보니까 부산에 이번에 이재성 류삼영 그렇죠. 두 영입 인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재성을 저는 주목하는데 거기가 사을 아닙니까? 부산은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 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상 사하 북강서 이쪽이 제일 의석수도 많고 중요한데 거기가 또 경남의 양산 뭐 이런 데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한 벨트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성 그 영입 인재가 뭐 경제 공약들을 막 구상한 거를 일단은 비춰줬는데 통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재성 씨 상당히 효자로 할 것 같고요. 부산이 경남보다 선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가 부산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울경이 윤석열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많은 그 흐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다 민주당이 좋은 공천에서 딱 방점을 찍어 놓으면 해볼 만한 선거다.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김두관 저 의원도 도당위원장이죠. 민주당 경남 16개 지역구 중 과반 당선 목표다 이렇게. 목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렇게 하고 문제는 그때까지 여론이 저 공천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론이 민주당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경남에 3석이 있거든요. 김해 2석하고 김종호, 미롱철 그리고 양산의 김두관 3명인데 창원시장 아시죠?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 성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원 진해 거기 황기철 제도 과거 지난번 아사스에 졌죠. 거기 진해가 밭이 괜찮습니다. 밭이 괜찮고 또 창원의 의창의 김지수 괜찮고요. 그리고 거제의 병광용 뭐 이런 등등의 선전을 하고 있어서 전 경남에서 5석 이상은 가능할 수 있다. 기대를 합니다. 부산, 경남, 되게 울산까지 합치면은 울산이 민주당 지지세는 제일 좋아요. 불경 세 군데 중에서는 울산은 세 군데를 기대를 하죠. 북구 지금 이상원 의원이 있는 지역, 동구 현대중공업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울주군에 지금 이선호 시당위원장이 있는 지역, 요런 그 군수 출신입니다. 그런 지역이 굉장히 해볼만하다. 근데 물론 거기는 단일화 변수가 있어요. 야권 단일화. 진보당이 그렇겠죠. 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을 잘 넘어가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도도 다 그런 거에 연동돼 있어요. 야권 단일화, 아까 경합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립식으로 연동형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연동이 돼 네.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고차 방정식 푸는 어려워요. 그런 게 있죠. 어떤 특정 지역에 깃발을 세워놓고 주위에 바람 불게 만들고 사실은 선거가 바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심판 선거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게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요 부울경의 시장 도지사를 석권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렇죠. 지난 2020년이죠. 아니 18년. 네. 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구청장들이 부산에서 뭐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전 고정관념으로 저기 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이 완전히 극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오거돈 시당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구청장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구청장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총선에 도전하십니다. 서은숙 서울수 필두로 해서. 예. 자, 야, 뭔가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날씨는 추운데 전망이 비관적이면 말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심리일 거 아니에요. 네. 전망이 비관적이라. 예. 그런 확신을 얻으시려면 2024 정치 트렌드,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영 대표 이 책 좀 팔게 좀 해드립시다. 요즘에 책들도 안 읽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 책 읽으면서 뭐 하냐면은 컵라면 뚜껑으로도 써요. 이렇게 덮어놓는 걸로 딱 좋아. 딱 좋아. 그러다 먹으면서 또 보면 돼. 그렇죠. 그러면 저 책에 있잖아요. 이제 라면 국물이 조금씩 묻어. 그렇게 쓰시면 되지. 그렇죠. 예. 뭐 저희 책들이 뭐 소장 가치가 대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고. 예. 근데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이 책 읽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이걸 원래는 매년 편하려고 2024를 붙인 거예요. 매년 정치 트렌드를 여론조사 꽃을 기초로 해서 해석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방송에서 야 3만 권 안 나가면 안 찍어. 다음부터 안 할까. 왜 고생을 해. 하기 싫어. 그렇죠. 자, 매년 내는 캘린더처럼 박시영 정치 트렌드.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이준석, 이낙연 신당. 여기 이제 총선에 미칠 영향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원래요. 반윤 친윤 구도가 확고해지려면 이준석 신당이 안 나오는 게 저희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준석은 분명히 반윤 반명을 천명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뭐 미래 의제 몇 가지나 그 포장은 씌우겠지만 구도적인 측면은 반윤 반명을 천명하고 나올 텐데 그러면 반윤 진영 내에서 약간 이완이 생기기 때문에 이반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이준석이 갈짓자를 계속 보인 거예요.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용인해주지 않으니까 또 나갈 듯 하게 또 발언했다가 또 주워 담았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웠지만 사실은 동력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천하람이에요. 천하람이 최근 그 순천이 선거구 획정위에서 어떻게 선관위가 발표했냐면 순천을 도시권으로만 옛날에 곡성 붙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기 구례 곡성 막 이렇게 복잡해졌잖아요. 거기를 떼내고 순천만 가불 딱 선거구가 조정이 된 거예요. 선관위 안에 의하면. 그러면 천하람 입장에서도 물론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도전해보겠다라는 확신이 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 쪽에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우군이 사라지네. 예. 그리고 천안함 입장에서도 이준석 신당 따라가면 솔직한 얘기 꼬박 노릇밖에 더 합니까? 근데 남아있으면 본인은 어쨌든 대구 사람이 호남에 가서 그렇게 도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을 본다면 천안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남아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그렇게 파괴력이 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좀 나오지만 나오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은 반기죠. 민주당 지지층은 이준석을 이낙연 신당보다 더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 이런 느낌이네요. 네. 이게 약간 그거는 이준석을 이낙연 전 대표보다 더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물론 의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지지세가 일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는 반면에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국민의힘 지지층 좀 갈라먹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네.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양쪽을 조금씩 다 땡겨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근데 이낙연 쪽은 지금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한 10% 정도만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한 10% 정도만 호의적인데 그렇다고 그게 지지로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맞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에 주목도가 있어서 네. 반응하는 거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준석 물어봐. 그러면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죠. 저쪽을 흔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이 이낙연보다 또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 이낙연 지금 최근에 신당 주춤하는 느낌이 이런 거죠. 혼자밖에 안 돼. 이거 나가면 내가 이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스타일만 국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주저앉는다면. 지금 약간 조금 꼬리를 내리고 있죠. 약간 그 뭐랄까요. 스텝 뭐랄까요. 조금 조정한다고 할까요? 보폭을 조금 조정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일부러 그러셨나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반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갈 듯 나 민주당에 남을래 하면 민주당 지지는 더 견고해지거든. 이렇게까지 쉴드 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근데 웃겨서. 참 어떻게 보면 이준석 뭐 만난다 어쩌다 뭐 얘기 나오는데 그 안철수가 어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럴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세게 박아야죠. 네. 근데 가만히 있잖아.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신당 깃발을 올렸을 때 최소 몇 명의 국회의원은 따라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 어쨌건 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이준석 이낙연 연대 시에는 11.4인데 실제로 총선 가면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총선 때는 지역구별로 이제 막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만약 이준석이 신당을 같이 꾸린다. 그러면 거기 후보를 넣어서 조사를 막 돌리지 않습니까? 네. 3%, 5%, 7% 나올 거예요.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면 실제로 까면 5% 이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제3당 다당제 이야기 나오는데 양당제 깨기가 쉽지 않아요. 않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들어오지 않아. 다당제가 그렇죠. 뿌리를 못 내려. 이 판은 적어도 윤석열 심판 선거예요. 미우나 오나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은 심리가 51%만 작동해도 민주당 찍게 돼 있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진보 정당들이 네. 이제 평화시에 문재인 정부 같은 때는 오직 정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주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호감도가 높아졌어. 지금 정의당처럼. 네. 나중에 선거가 돌아왔을 때 지금 독재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 힘만큼 실어버리는 관계가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예전에 왜 그 진보 블록의 연대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네. 비례대표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진보정을 찍었던 그 시절 그걸 정서가 생각 아니죠.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정서가 아니죠. 이게 네. 좀 키워주자 진보 세력들. 그런데 그 정서는 아닌데 용해인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있죠. 사실. 그런 데는 아마 표가 좀 갈 겁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게 원래 선거가 되면 이제 사실은 총칼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도 거의 확정된 것 같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땡큐죠.
근데 한동훈의 문제는 비호감도 아닐까요? 그렇죠. 저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네. 호감이 간다. 다 합쳐서 34.7. 네.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 61.2.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어떡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노리는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저들은 분명히 그 미래 대통령 주자로 한동훈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언론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윤석열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구도에 말리면 안 돼. 이게 윤석열 대 이재명 하면 이재명 대표가 더 우리 그 지지자들이 볼 땐 당연히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워낙 검찰이 저렇게 장난질을 치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30% 초반대고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도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 예. 그게 사실이야.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70%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 호감도 34, 35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대 이재명,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 구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반윤 대 친윤 구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가 6대 3 압도하는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분명히 그 전략을 쓸 겁니다. 그거는 저들의 전략이야.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 지켜드려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선거는 영리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딱 비대위원장 유력해지자마자 그 명품백 받은 사건을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네. 자기 지지층 결집용.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거 문제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지층이 떠나게 되는. 맞습니다. 그거 노리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내가 방송을 한 1년 7개월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가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사실은 극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극우라는 게 뭐 스킬헤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노인이어도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주장을 찬성을 하면 극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0% 극우들을 결집해서 선거 이겨보겠다가 지금까지 전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아마 나와서 계속 이재명 대표 공격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 민주당,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로 계속 가고 윤석열을 빼버리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 시야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로 계속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윤석열이 사라지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렇죠. 압승을 못해. 이기긴 이기지만 압승을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윤 대 친윤의 선거고 한동훈은 꼭두각시고 아바타다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게 탁 치부하고 윤석열을 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나온다는 소리가 막 나왔을 때 저 윤석열 아바타라는 게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프레임 못 벗어나게 쭉 만들어 가둬놔야 돼. 거죠. 네, 가둬놔야 돼.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나땡이라는 얘기를 또 쓰지 않습니까? 한동훈 나오면 땡큐인데 중앙일보가 무슨 기사를 썼던데 그거 보고 내가 피식 웃었는데 네. 예를 들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들이받는 것 상황에 윤석열이 반윤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민심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사실상 받을 대상이 없는 거고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사실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30%짜리 비대위원장이 윤석열과 지지층이 똑같은 나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때릴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당연히 뭐 때리겠지. 한동훈이 장관도 안 했고 밖에 있어서 그냥 검사로 있어서 만약에 픽업이 됐다 이러면 흔히 얘기하는 뭐 찬신성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다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정권 2인자였고 깊게 관여했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 수사를 사실상 방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 그렇죠. 묶어버려야 돼. 근데 이 생각 안 할지 몰라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후의 거를 미리 갖다 쓰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거는 한동훈을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쓰면 안 돼. 차라리 선대위원장은 모르는데 비대위원장 쓰면 잘 아시겠죠. 이게 정치적 경륜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천 어떻게 할 건지 막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그걸 한동훈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대통령 5년짜리인데 그 5년짜리 초반에 한 2, 3년 정도까지 밀어줘요. 국민들이. 네. 다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과반 이상 밀어줘요.
말하자면 이게 연인 관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평가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나오지만 그 현재 대통령일 경우에는 연인 관계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좀 실직난 시기가 되는 게 정권 후반이라서 맞아요. 공식처럼 그 정권의 이인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들이받는 건 그렇죠. 분명히 궁여지책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치고 나가죠. 되게 집권 후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네. 한동훈을 지금 한 3년 미리 갖다 쓰는 상황이 되면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총선 참패를 해요. 그럼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타쌍피라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이 나오면 우리가 총선 압승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미래 권력 중에 하나인 한동훈을 여권 핵심 주자 아닙니까? 날려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야, 근데 한동훈이 저 김건희 명품 수술을 실제 칠 줄은 몰랐네. 아,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한동훈 입이 문제로구나. 그게 이 겉멋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딱 국회 기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멋있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소리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요게 저쪽 사람들한테 먹힐 거예요. 아, 뭐 이거 별 문제 없구나. 그래. 서울에서 이거 공작한 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명품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의도에서 놓치고 있는 게 특히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국민들이 왜 김건희에 대해 저렇게 차갑지? 뭐 김건희 해외 활동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보이잖아요.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렇게 민심이 차가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축적이 돼서 그래요. 저는 디올백 문제가 만약에 그동안에 김건희 관련해서 잡음이 하나도 없고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게 의혹 중에 그랬으면 뭔가는 해볼 수 있을 거야. 여권 내에서. 프레임도 만들고 뭐 장난도 치고 이럴 수 있는데 누적된 게 너무 심한 거예요. 대통령 놀이한 거 뭐 청구하고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냐. 볼 거 다 본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오다가 내려왔다면서요. 당시에 김건희 명품백은 일체 언급하지 마라. 논란이 되면 이미지만 나빠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김은혜 수석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청와대 출신, 용화대 출신 다 이미지가 다 안 좋아진 거예요. 직언을 못하니까 쓴소리를 못하니까 민심은 들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용화대 출신이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 땡큐예요. 그렇지. 안 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쎄. 그러니까 오죽 사람들이 쓸 게 없으면 3개월짜리 장관 갖다가 총선 출마시키고 이력 하나 싸가지고. 네. 근데 그 장관들 몇 명이 다 실패한 장관들이에요. 그렇죠. 뭐 경제를 살리기를 했습니까? 민생이 좋아지기를 했습니까? 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추경호 뭘 했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무능한 법무부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징계에 대한 거 패소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일부러 질결심이지만 그러니까 능력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 네. 네. 말만. 근데 그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 한다니까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이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같은 정말 조무래기 말 그렇게 하는 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수준은 뭐냐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수준이잖아요. 초선 비례대표. 정치를 보는 시각이 딱 그런 정도잖아요. 저 정도 말은 나도 해요. 네. 아이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저 정도 말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하는데 네. 국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어제도 보니까 그 김영배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더라고요. 혹시 뭐 비대위원장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시고요. 아니 왜 그런 싸가지가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를 이준석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한동훈까지 보니까요. 근데 이제 언론이 뭐라고 하더라? 반듯한 인상, 뭐 언행, 역시 황당해갖고 외모, 아유, 언행이 반듯하다 그래서 와 이건 뭐 그렇구나. 네. 뭐 이제 형광펜을 빼면은 이게 무슨 검투사 검이 되고 이게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네. 자, 이거 이제 관리만 잘하면은 한동훈은 진짜 이번에 일단 쌍피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거고.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요거는 이제 구속 자체로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됐죠. 사실은 돈봉투 사건은 이른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줄서원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최강욱 전 의원과 이제 방송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법률가니까 어떡하냐 그랬더니
실제로 그러니까 돈을 줬던 사람하고 마지막 받았던 사람 요런 이제 증거들이 명백해야 소환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안은 소환할 수가 없다. 최강욱 전 의원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줄 소환할 것처럼 연기만 풍길 거다. 계속 보도가 나오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건 풍길 거지만 소환하지는 어려울 거다. 소환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초에 잡혀 있던 프레임이 정치 보복, 뭐 보복 수사, 왜 또 저쪽은 수사 안 해? 뭐 이런 게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이번에 구속되셨네라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이게 지지율 빠지는 쪽으로는 영향을 거의 못 줄 거다 이런.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뭐 1, 2% 정도일 텐데 그거는 다른 왜냐면 쌍특검 다음 주에 통과되면 또 오르기도 하고요. 또 거부권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행사하면 또 반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민심의 기전은 크게 안 바뀐다. 아까 풀어야 한다. 이 속의 응어리를 총선을 통해서 풀고 싶은 그런 절절한 염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낙검수 때 투표 근육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투표하러 막 준비하고 손가락 근육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은 총선에 거의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죠. 그 판사가 유창원 판사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 기각시켰을 때는 정치 판결이라고 했어. 그렇죠. 저쪽이. 예. 근데 송영길 대표가 구속되니까 이제는 민주당한테 입장을 밝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을 안 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정치 보복성이 있고 당내 전당대회를 털어가지고 이런 걸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전례가 없죠. 드물지만 이러고 나서 별건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자금 뭐 뇌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하고 똑같은 입장을 낼 거라 그러면 이것도 정치적 판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 논리가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네, 이런 네, 측면이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로 가면 좋은데 내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딱히 또 지금 상황에 딱히 떠올리는 변수는 딱히 없는데요. 어쨌든 좀 이렇게 물갈이가 너무 안 됐을 때 저쪽은 물갈이가 팍팍 되는데 여기는 올드보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좀 그 국회의원 밥값을 못했던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그런 게 되면 조금 접전 지역에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영남에서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들이 괜찮은 신인들이 드라마를 써야 하거든요. 공천 드라마.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짜릿함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하거든. 그런 어떤 역전 드라마 좀 기대하고 그다음에 중진들 중에서 불출마 하실 분들은 과감히 좀 던져야 하고 그래서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개혁 대 반개혁 이 구도가 사실은 서브 구도로 가져야 돼. 반윤 대 친윤 구도가 메인이라면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가 가져야 하고 그런 개혁에 걸맞는 참신한 인사들, 개혁적인 인사들이 민주당이 많이 그 포진이 돼서 민주당이 이제는 뭔가 좀 바뀌겠구나. 그리고 나라를 좀 바꿀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됐구나라는 신뢰, 믿음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윤석열 선거에서 이기면 탄핵시킬 수도 있어 하는 그 기대 심리가 나를 지금 살아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3년 반 어떻게 기다려 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한 몇 년을 있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민주당한테 180석 줬을 때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당인 시절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 여당일 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다음 총선 때는 야당이야. 그러면 야당은 잘 싸우는 게 야당의 숙명입니다. 정권과. 그래서 그렇게 야당다운 야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돼. 후보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민주당 의석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거야라고 하는.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부승찬 주목합니다.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딱 그 얘기하더라고. 출판기념회 때. 자기 목표는 명확하다. 윤석열과 맞짱 뜨는 거다. 딱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탄핵이라는 소리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는데 이 재미를 방송으로 뭐 입으로만 털 건 아니고 앞에 놓여 있는 책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그래서 저희가 네. 1월 6일 날 네. 저기 서수만 박사랑 같이 그 북 콘서트를 합니다. 예. 세상 우리가 바꿀까? 1월 6일 어디서요? 저기 그 당산역 부근 영등포 구청역 부근에 예. 본 YF인가요? 그 저 본죽 그 백종원 그 회사 건물 1층에서 1층에서. 하는데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 재밌지? 재밌죠. 아니 근데 그분이 안 된 생각만 게 웃겨. 안 된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복귀했어요, 사실은. 네. 배우들, 탤런트들 이런 분들 드라마에 나오거든. 유독 못 나오는 혼자. 그렇겠지. 너무 셌어. 너무 셌고. 뭐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강서구 선거 때 춤추고 막 그래갖고 찍혀갖고 힘드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또 참 보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대표님은 또 이제 박시영 TV나 또 네. 뉴스공장, 네. 다음에 다스베이더 등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